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교재는 여러분 425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 여기부터 봅니다. 핵심 요약 정리를 이제 제 카페에도 올려놓지만 또 올려놓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 12월, 1, 2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제가 항상 저는 강의할 때 강의하고 제가 설명한 내용 반드시 교재를 보고 또 밑줄까지 거드리는데 그래도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핵심이 뭔가 이렇게 딱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다. 또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렇게 핵심 요약 정리 이제 나눠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인강 수강생분들은 그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세법은 수업 끝나면 복습할 때 뭐 예습까지는 우리 항상 예습은 필요 없어요. 중개사 과목은 복습하실 때 세법은 제가 핵심 요약 정리 나눠드린 거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요약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약집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요게 요약집에서 말하자면 요약집에서 내용을 현재 지금 강의에 맞게 내용만 발췌한 거예요. 발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보다 보면 계속 중첩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 나중에 요약집 딱 나오면 요약집을 볼 때 배운 내용이 요게 이제 그런 비슷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거는 그 요약집이 이제 출간이 되면 5월 달에 출간이 되면 계속 그거로 강의를 해요. 자, 그걸 계속 인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요약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약집이 이제 지금부터 딱 눈에 익혀서 봤던 내용이 본격적으로 5월 달에 강의도 하고 그거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인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판 정리할 때도 그 단거나 딱 돼 있어 가지고 세법은 여러분들이 눈만 감아도 대충 여기에 어디에 이렇게 나오고 자, 책 펼 때도 대충 이 다음엔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습하시고요. 425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과세 대상 보시니까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은 독립한 문제로 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와요. 지금 입문서라 과세 대상이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 이제 나오면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취득세 대상은 독립한 문제, 과세 대상 아까 취득의 개념 유형과 묶어 가지고 과세 대상이 이제 시험 문제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또 잘 나와요. 과세 대상이. 자, 그런 정도다.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나는 자동차하고 부동산 살 때 취득세 내고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내고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야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하면서 오늘은 그 정도 보시면 다음 순환에 제가 이제 1, 2월 과정 때는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쭉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이제 도와드립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냥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그렇습니다. 열거된 것만 자 취득했을 때 부과됩니다. 어떤 게 열게 되어 있냐? 자 취득세는 부동산 당연하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민법을 배우고요. 임목, 광어권, 어업권, 권리 중에서 이제 광어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자 그다음에 요트형권 이렇게 이런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오늘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밑줄 안 그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건 실질과세 원칙상 현황부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취득 일련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가시고 자 대취득세 대상 이런 것들이 대상이구나. 오늘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절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제3절 납세 의무자인데 시험에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30회 시험에 또요 독립한 문제로 나오든 아니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다 제3절 나온다고 그랬는데도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입문서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온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벌써 딱 나오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별표시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거 별표시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나중에는 별표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제가 나중에 3개, 2개 기본서거 같은 거 나오면 1개 이렇게 이제 다 표시해 드려요. 나중에 요약집도 그렇고 테마별로 다 이제 제가 표시해 드리는데 예.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하나 하는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별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냥 별사탕만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하세요. 이렇게 그 제목 거기 제 3절에다가 납세무자 거기다가 별 표시 크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시험에 거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일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토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의 원칙적인 납세무자인데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만 미출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로 아랫줄 두 번째 줄 끝에 수산업법 등 자 여기부터 미출입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여기부터 또 미출이에요.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실질과 선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잔금 치르거나 그래가지고 사실상 취득했을 때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르면 사실상 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공부상 취득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원칙은 뭐다?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보니까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시 취득자든 승계 취득자든 불문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선.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4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차, 기, 항, 선은 자 승계 취득인 경우만 자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몇 줄. 그래서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몇 줄이에요. 그 다음에 02번 의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경우인데요. 그 양가로 1번 같은 것은 어떤 거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이게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 이걸 좀 더 같이 보면 좋은데 일단 한번 편하게 봅니다.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그러면 그런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세 번째 줄 일단 밑줄 거놓고 결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간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밑줄입니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2000년 중반에 2004년, 2005년, 2006년 그 무렵에 제가 그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그 미주상가라고 있어요. 그 미주상가라고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6층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상가가 있었는데 그게 6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이. 제가 여기 다닐 때 처음에 됐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요 지하철역에 내려요. 그러면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스크린도 에스컬레이터 막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계단을 연락에 아침에 막 뛰어요.
그래서 지상에 올라오고 지상에서 다시 학원까지 뛰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1층에서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오래된 건물에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1층에서 6층까지 또 계단을 막 뜁니다. 또 아침에 어떤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막 뛰어서 올라갑니다. 딱 도착하면요, 진짜로 하늘이 진짜 노래지고 별이 막 보여요. 그래서 바로 수업을 못 들어가요. 좀 저 숨을 고르고 그랬다가 이제 수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학원 보세요. 원장님이 아이고 진짜 그냥 여기 너무 힘들다고 수강생들 불만이 많다. 엘리베이터 없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본서나 하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주체구조부 건물에 설치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럴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장님이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를 가설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원래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이런 것들을 가설하는 가설한 자가 대개 일치에 불일치해요. 일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주하고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이 가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취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구를 납세무자로 하냐면 얘기해서요,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취득세 납세무자로 해요. 건물주를. 가설한 자가 X고요. 옛날 시험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X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거 가설을 했는데 왜 건물주한테 부과하냐? 그러면 이것부터 보세요. 만약에 가설이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돼요. 이런 거 승강기. 그럴 때 임차인이 장사 안 돼가지고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추징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차피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딱 붙어가지고 일체가 돼 있어요. 주체 구조부와 효용 가치를 누면서 일체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요. 이거 띄워가지고 임차인이 가져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 건물에 딱 붙어 있는데 그럴 때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는지 과세당국에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부산으로 장사하는데 서울에서 떠나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세금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구조부 건축물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굴 납세무자로 하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설한 자 X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금 추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러분요, 양가로 5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엔 다 봐요. 이제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다음 수련회 다 배울 건데 오늘은 양가로 5번만 또 보고 가겠습니다. 양가로 5번 상속인이 되는 경우요. 상속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증이 뭔지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유증이 뭐냐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유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유증이라는 것은 글자를 보세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 오남이녀, 칠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게 유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증은 그냥 상속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유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은 그냥 상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요 타임만 되면 있잖아요. 요 타임만 되면 제가 항상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칠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내가 죽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남이녀 칠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간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유증 포함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상속, 비상속인이 상속이나 유증 포함해서 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여기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자, 여기 포인트고 상속인 각자가 포인트고 계속 밑줄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가로 안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대한이 민국이 만세, 예를 들어서 3명의 상속인이 있어요. 만약에 대한이는 만약에 건물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상속인 각자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 상속인 각자, 자,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돼지꼬리 땡냐에서요. 자, 시험에서는 주된 상속자 이렇게 바꿔납니다.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여러분들. 주된 상속자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재산세에서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충 이런 거예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우리가 주된 상속자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자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상속 지분은요,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상속 지분이 1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근데 배우자는요, 여기다 5화를 가산해요. 그래서 1.5예요, 상속 지분이.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았을 때 누가 주된 상속자예요? 배우자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땡. 또는 주된 상속자로 한다. X입니다. 누구라고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유증 포함해서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줄,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밑줄 짝입니다. 연대 납세무가 뭔지는 여러분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시고요. 자, 이런 겁니다.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요,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집 하나를 공동 상속받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 딱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4명의 상속인들, 갑, 을, 병, 정 4명이 있었으면 이 상속인들이 자, 그 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택,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납세무자인데, 그럴 때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가 좀 더 되면 요것에 관한 에피소드 좀 얘기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X. 자,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 상속받았을 때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양가로 6번 있잖아요. 그 용어사전 유증과 사인증여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6번을 봅니다.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이렇게 되는데,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자, 밑줄은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그 아랫줄은 누가 납세무자 된다?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지어요.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취득을 해요.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근데 나중에 보세요. 조합원 가운데 갑이라는 조합원이 1104동 1102호를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1102호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고요? 조합이에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 납세무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조합원이 내야죠, 여러분들. 1102호는.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 제외한다고 되는데,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걸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 그러면 그 보조단 그 사이드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건축조합이나 주택조합이 자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붙어 있잖아요. 양가로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어지는 얘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양가로 7번, 8번 얘네들은 25회 시험 때 신설이 돼가지고 벌써 한 2번씩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인데 양가로 7번만 오늘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양가로 7번 어떤 거냐? 고개 한번 또 드시고요. 어깨 한번 또 돌립니다. 뒤로 돌리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어떤 얘기냐? 좋습니다. 몸 푸시고. 양가로 7번은 어떤 얘기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입니다. 첫 번째 줄 본문 밑줄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입니다. 여러분요, 자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자,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일어나고 여보 일어나봐.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이게 5억에 샀는데 이게 지금 저 9억이 됐잖아. 당신과 내가 특별히 요거 5억 5천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막 매매 계약서 쓰고. 그래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 그 배우자가 취득합니다. 부인이. 또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자식이 취득합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이. 그럴 때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가관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다 번호에 체크하시고 다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요. 공매, 경매 포함해서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요.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부려막심하게 아버지 부동산 경매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하면서 경매장 달려가서 경매 참여해서 경락대금 내고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이전이지만 그럴 때는 대가관계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아유, 공매대금 경락대금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냐 무상 취득으로 보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바꾸니까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요. 자, 법원이 개입됐으니까 이것도 대가관계 있다고 입증이 됩니다. 3번이요.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요. 요거 다 번호에다 체크 드립니다. 여러분요, 절 봅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 맞바꿔요.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거래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대가 받았다는 게 부동산 명의 다 이전해야 되니까 서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대가관계 입증이 되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 고개를 들어봅니다.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 정답 지문이 이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직계 비속이 등기를 요하는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직계 비속이 등기를 요하는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X입니다. 쉽지. 교환은 뭐라고요? 대가관계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뭐라고 바꿨어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험은 그렇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라든가 등등 하여튼 이런 경우들은 하여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로요? 대가는 인정할 수 없잖아요.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원칙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공매나 경매, 교환 등등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됩니다. 유상취득, 무상취득을 바꾼다니까 뒤바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양가로 8번 중요하지만 요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좀 되고 용어 다 익히고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습을 보고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양가로 9번, 10번, 11번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납세무자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오늘 이번 순환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냐?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다.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 즉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다. 그죠?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자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요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데 주체 구조와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일체가 되는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자 누굴 납세무자로 하냐? 가설한 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다. 가설한 자 X. 가설한 자는 안 돼가지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가설한 거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세금 추징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건물주, 주체급 취득자가 납세무자고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 누구예요?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또요,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로요? 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우자 실질과세 원칙할 때 이거 했었죠.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의 부동산 양도는요. 증여한 것으로 추정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이에요. 근데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추정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하여튼 취득세,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단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 경우들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오늘은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납세무자는 됐고 제4절 428페이지 취득시기 있잖아요. 요거는 이 취득 시기는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독립화 문제로는 가끔이요. 제가 그래서 28회 시험 전에요. 28회 시험 전에 이제 17년도죠. 제 28회 시험 전에 제가요. 취득 시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때가 됐다 이건. 그래서 올해 이제 아니면 올해 안 나왔다? 그럼 내년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나올 때가 됐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한다고 했었는데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 거의 매년 그냥 항상 1순위로 항상 거의 매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은 한 번 나오면 몇 년 안 나와요. 뜸하게 나오다가 한 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몇 년 안 나오다가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것들 올해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왠지 높습니다. 이거 올해는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이제 또 적중률이 보면 제 스스로가 놀라울 정도로 물론 다 그런 건 다 맞진 않지. 어떻게 다 맞아요. 자, 근데 거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는 28회 시험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 올해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 낮다 그랬어요. 그럼 30회 시험은 어떤가요? 30회 시험도 출제 가능성이 올해보다는 높아졌지만
29회보다는 높아졌지만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 문제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종합 문제로 저게 출제해요. 뭐 취득세나 재산세, 뭐 이렇게 종부세, 등록세 그래가지고 지문 5개 특정 테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테마에서 하나씩 지문 뽑아가지고 종합 문제로 쭉 깔아놔요. 자 이렇게 문항수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간에 취득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순환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보느냐.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돼요.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아까 복습했어요. 처음에 어느 때 납세 의무 취득세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젠지를 알아야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판정하잖아요. 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또 아니면 등기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지, 이 문제가 되잖아요. 언제부터 60일 내 낼 거냐. 그래서 취득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고, 취득시기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해요.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승계 취득도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등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요. 자, 오늘은 요것만 알려드리겠어요. 흔히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있죠. 그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서상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등기가 먼저 돼가지고 등기일이 빨라. 그럼 언제다? 등기일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 흔히 매매할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비교해가지고 빠른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어떻든 간에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 등기일이 빠르면 그날. 하여튼 요때를 취득시로 해서 요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무상 취득이나 등등 나머지 원시 취득이나 이런 경우는 달라지지만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순환에 배웁니다.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취득시기 취지만 알고 넘어갑니다. 430페이지 제5절 과세 표준입니다. 자, 과세 표준에서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29회 시험에 과세 표준에 나왔는데 좀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는데 제가 그 카페에 봤더니 어제 합격 수기를 쓰셨는데 합격 후기 올렸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런 글을 오셨더라고요. 그 시험장에서 있잖아요. 이제 문제지를 배부하잖아요. 문제지 배부하고서 이제 시험 시작 전에 이미 배부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뭐 파손 상태 같은 거 어떻게 뭐 파손 상태 혹시 문제 있는지 인쇄가 잘못되는지 확인하시라고 이제 그런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쭉 넘기면서 혹시 뭐 인쇄가 뭐가 잘못됐거나 뭐가 한 면이 없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파손 상태 확인하라고 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수강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이렇게 싹 봤더니요, 넘겨서 싹 봤더니 취득세 그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딱 보니까 눈으로 그 문제 풀었대요.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거 포함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제 더하면 그냥 정답이었거든요. 그런 거였으니까 이분이 이론 아니까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정답 이거네 눈으로 풀었대요. 그래가지고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하여튼 자. 그 한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사례 문제가. 근데 과세 표준은요. 아까 취득 시기하고 달리 29회 시험 나왔어요. 30회 시험 또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항상 중요합니다. 별표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느냐 살짝만 제가요. 오늘 일단 이번 시간에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과세 표준이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이라는 거. 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과표 결정돼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지방세, 국세 다 똑같아요. 이 과세 표준 결정 과정이 복잡한 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가세. 자,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동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종량세.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배운 게 이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권자, 세무 공무원이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신고 납부 방법과 보통 징수 방법으로 우리가 징수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고 납부 방법은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근데 보통 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누가 이 과표를 결정해요? 세무 공무원이에요. 과세권자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을 보니까요. 과세 표준을 보니까 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뭐냐면요. 취득하는 가격이에요. 취득가예요. 나 그 부동산 1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취득하는 가격. 등록면허세는요.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그 등기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자, 그런데 물론 등록면허세는요. 나중에 배우지만 건당 6,000원. 그러니까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뭐냐면요. 재산 가액이에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 계산합니다. 그럴 때 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자 누가 이 과세 표준을 취득가격이나 부동산가액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결정해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이것을 자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자 얘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조세 총론에서 일단 징수 방법 배우고 그런 것이 가산세 가산금 배운 내용이 일단 최근에 배운 여태까지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징수 방법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계속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간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가액을 과세주가 결정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요. 그럴 때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원칙적으로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그 가액을 하는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긴 한데 과세 표준이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이요. 취득 당시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이 뭔지 용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용어 있잖아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편하게 말만 뜻만 익히시면 돼요. 여기 봅니다. 우리가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공시가격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공시가격. 근데 이 공시가격에는요, 여러분 공시가격에는 한번 보세요. 기준시가도 있고요. 기준시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 여러분 기준시가란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기준시가. 자, 시가 표준액은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시가 표준액. 요건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안 들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요. 제가 하는 약간 눈을 감고 고개가 쓰러지는 것 같다 어째? 자, 이걸 팔을 풀어 이게 그래야지 중심 못 잡으니까 안 들지. 자, 여러분 봅니다. 제가 하는 그 법무사가 있는데 그 어떤 형하고 뭐 친구도 있고 그렇지만 법무사 그 하는 형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있잖아요. 저랑 취득세 얘기할 때 꼭 그래요. 야 기준시가가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어쩌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라니까.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서 이 구분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또 법무사 현직 법무사가 시험 출신 법무사인데 저 예전에 인천에서요 주안이라는 곳에서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개사 등록해가지고 중개사 딸라고 그 법무사가 한 건 아니고
시험 출신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세금을. 법무사한테도 취득세라 법무사가 취득세 다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충 책으로 봐가지고 대충은 이제 뭐 취득세 세율 정도 알고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혼자 독하게 했더니 잘 몰라. 그래서 강의를 들으려고 그랬더니 무슨 이제 세법 그 세무사 관련한 그런 세법 강의를 처음 들었더니 전혀 부동산과 관계없는 것만 연락이 강의하니까 이건 또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우연히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중개사 강의를 들으려고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세법 강의를 주로 들었었는데 다른 강의 거의 안 듣고. 근데 여러분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누가 갑입니까? 물론 요즘 그 갑질하면 안 되고 갑을 뭐 이런 거는 저 요즘 그 의미가 없지만 누가 갑입니까? 공인중개사가 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매매하고서 거래 중개하고서 그 저 손님을 어느 저 법무사 사무실에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등기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죠 소개비 뭐 어떻게간에 뭐 그런 것도 좀 받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간에 하여튼 법무사가 하고 중개사는 중개사 갑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법무사가 자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미래에 고객들이 나한테 물건을 물어다 줄 물건을 물어다 줄 자 등기 물어다 줄 고객들이 쫙다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반에 나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간에 서로 친해지면 좋죠. 수강생 들었고. 근데 그 법무사한테 제가 요 타임에 물어봤어요. 시가 순액이 뭐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시가 순액이 뭔지. 자 여러분 뭐냐? 이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개 공시가격, 기준시가는 들어봤는데 시가순액 못 들어봤다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자, 시가순액은 뭐냐고요? 얘는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 기준시가와 시가순액은 공통하기도 하지만 또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용어 자체가 틀려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득세나 재산세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건 지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세에서 시가순액 어쩌고 하면 이건 지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가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가순액이라는 것은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세금을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계산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이 여러분 집으로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재산세 대라고 1년에 한 번씩 고지서 보내오잖아요. 도대체 강남구청장은 무엇을 근거로 내 집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계산합니까? 시가순액.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으로. 그러면 이 시가순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참고예요. 한번 보세요. 참고 들어보세요. 토지 시가순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토지요 보세요. 토지 시가순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에 수많은 필지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필지들의 땅값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수강생분은 저보고 필지가 뭐예요 물어보는데 그런 건 학개론 시간에 필지, 획지 이런 거는 학개론 시간에 배우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이 수많은 필지들의 땅값을 정하는데 어떤 시군구가 있어요. 어떤 시군구가 있으면 이 지역에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땅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지라고 해요.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인 땅 표준지. 이거 누가 선정하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요. 이 표준지 땅값을 산정 곳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 말은 들어봤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흔히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뉴스에도 이제 나와요. 이제 발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의 땅값을 산정고시해요. 그게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 또는 우리가 흔히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의 기준시가도 되고 이게 또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됩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주택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주택은요. 주택의 시가 순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똑같아요. 각 지역마다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표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누가 선정하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 주택 선정하고 표준 주택 가격을 이것을 산정고시합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이 표준 주택 가격을 참작해서요,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해요. 그게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 주택 가격이 산정 고시가 됩니다. 공동 주택 가격이요. 자, 이것이 주택의 기준 시가도 되고 주택의 시가 순액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취득세 대상 물건의 시가 순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는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만. 시가 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한다. 에? 그럴 때 토지 시가 순액은 뭐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순액은 뭐냐?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을 말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일로 와서요.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떤 때 그렇냐면요. 자, 보세요. 납세무자가요, 무신고예요. 신고 안 해요.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서 해야 돼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지. 자, 누가 다시 세금 계산해? 과세권자가. 과세주체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럴 때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순액으로 해요. 그 얘기고,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어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이것도 무신고랑 똑같이 봅니다.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이 시가표준액보다 있죠? 이 시가표준액보다 요거보다 적게 신고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이 공시 가격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공시 가격은 소위 이 시가의 70~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산정된다고 공개적으로 정부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은 시가 반영률이요. 공시가격 시가 반영률이 45%, 50%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이제 시가 반영률이 좀 높아서 어떤 지역은 시가의 70~80%까지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제 조금 벗어나거나 웬만한 지역들은요. 대부분 보면 시가 반영률이 뭐 45%에서 65%뭐 이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집 시세가 예를 들어서 요새 5억인데 그냥 예를 들자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군구청 집에 가셔가지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집에 대한 그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5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그런데 그거 열람해 보면 어떤 지역은 2억 5천, 어떤 지역은 3억, 어떤 지역은 3억 2천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이런 나중에 이제 표준주택 가격 산정고시 되고 개별주택 가격 산정고시 되면서 시군구에 이제 요거 열람하고 이의신청,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 갑시다, 구청으로 다 가가지고, 자, 요거 요새 동네 시세가 5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왜 이거 저 3억으로 돼 있어요? 이거 5억으로 올려놔요, 빨리 올려. 그래가지고 5억으로 올립니다. 바보들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요거 공시가격 올려놓으면 온갖 세금만 더 내지. 그래서 우리가 안 올리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시가 반영률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자, 어떤 사람이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요, 시가 순액보다 낮게 신고가 돼요. 그러면 과세권자는요,
객관적인 이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뭐야 시가의 7, 80% 선에서 시가순액 산정고시 되는데 그보다 더 낮게 신고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요. 무엇으로 항상 지자체장은 세금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그 얘기입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낮게 신고됐다 그러면 항상 지자체장이 얘가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여기까지 얘기를 사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할게요.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액이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요 얼마를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자, 확률은 두 가지예요. 1억이에요, 1억 2천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칙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라며요. 그래서 신고한 가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돼요. 어른 이런 거예요. 원칙 신고가 역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했습니다. 나온 이 세액에다가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뭘 발부해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세 속는 우리 징수 방법에서 배운 것이 취득세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불성실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 그거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납세무자가 신고하긴 했어요. 신고했어요. 근데 신고한 가액이 8천만 원.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돼?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곱하기 세율 세액 계산하고 불성실 신고한 만큼에 대한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그 취득 가격 그 과세 표준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러면 다시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 계속 설명드립니다.